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의견이 하나 갈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 시점에 대해서 다소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빠를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고, 저처럼 아니다,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아슬아슬한 위태로운 상황이라 빨리 내리는 것보다 늦게 내리는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빨리 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겠죠. 경기에 대한 지금 미국 상황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결국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굵직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에서의 금리 컷 인하가 연내 3차례 정도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페더럴 레이트가 4.7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장기금리가 4.1이니까 여전히 장단기가 역전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장기금리 제가 3.8까지 3.5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장단기가 여전히 역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돼 있는 상황으로 그대로 레벨 다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없을 때 10년물 장기채에 대한 금리 레벨,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가 되려면 기준금리가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역전이 된 상황에서 전체적인 레벨만 단기, 장기 모두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지금 나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제기가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생각만큼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이 4.1 정도니까 기준금리만 떨어지고 생각보다 4.1, 4.0 이상에서 많이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기준금리 인하 컷 3번으로 장기채가 3.5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장기채는 프라이싱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3번 단행되더라도 장기채의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8까지 갔다가 다시 4.0 올라가는 그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제가 장기채가 3.5까지 떨어질 것 같냐? 사실 시장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급격하게 경기 침체로 빠져들어가는 양상이 아니라면 늘 인하 초읽기 단계에서는 경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둔화되는 정도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착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과도기종 변고점은 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도 좋고 물가만 잡혔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여전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절대 레벨만 낮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단기 역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은행의 수익성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역마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 확대가 안 됩니다. M2 신용창조 통화 승수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아요. 은행단에서의 대출은 곧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계속 타이트하게 만드는 요건이 장단기가 역전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절대 레벨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라면 긴축적인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여전히 QT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까지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200bp 내렸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3.5가 되겠죠? 그리고 장기채는 덜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3.8까지 떨어졌다고 보면 정상화가 된 것이죠.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단기가 정상화가 됐는데 장기채가 여전히 4%대 레벨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단기 금리만 떨어진 거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은행들이 구조적으로 역마진이 난다고 했는데 이게 장단기가 정상화됐으니까 일단 이 문제는 해결이 됐겠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제조업단에서, 실물단에서 대출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구조적인 높은 금리에 적응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고금리 또는 중금리가 뉴 노멀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의 주장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립금리 얘기예요. 이게 연준은 계속 롱텀 타겟을 2.5%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점도표가 나오는 달에는 이 롱텀의 목표치 변화를 늘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걸 랠리 서머스 같은 분들이 4%까지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게 아니라는 영상에 대해서 매번 올리는 거죠. 이게 지금 중립금리가 높아져서 말 그대로 장단기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는, 즉 장기채는 4%대를 유지하고 단기 금리만 떨어져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은행들의 역마진을 해결한다. 그러면서 실물단의 대출이 일어나는 정상화되는 상황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사실은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의 장기채 4% 수준이 전혀 경제에 아무런 영향과 부담을 안 준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10년물이 4%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도 경기가 건강하고 구조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노동시장도 확대가 되고 기업들도 무리 없이 리파이낸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채가 무이자가 4%인데 기업들이 리파이낸싱을 받으면 5%, 6%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과거에 0%대 금리에서 받았던 대출입니다. 0에서 6%까지 높아졌는데 이게 무리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세수도 문제죠. 지금 GDP는 좋게 나오지만 GDI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에 따라서 세수도 정상적으로 거치고 있지 않고요. 이런 재정 지출 없이 GDP 성장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모기지 금리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높은 수준이라서 지금 거래가 절벽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거 3%대 받았던 기존 주택 매수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거래를 급감하게 만들었는데 이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 같아요. 한마디로 견고하게 보이는 표면적인 지표만 보고 생각보다 잘 버티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뭐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택담보대출이 높음에도 여전히 수요가 있네? 신규 주택들 많이 사고 담보대출 많이 받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폰서 바이다운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거죠. 요즘 신축업자들이 워낙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미분양을 소화할 때 여러 가지 가격 다운도 해주고 지원해주는 혜택들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를 어느 정도 바이다운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결국에는 이게 다 뭡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서 모기지 이자 일부를 대납해주겠다는 뭐 그런 논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리가 낮아지면 갈아타겠다라는 수요가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갖고 지금의 모기지 레벨에서도 주택담보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높은 수준에서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최근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이 주택시장을 살리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 실제 이게 의회에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의원들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눈치를 보긴 할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주택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세금을 좀 깎아서 결국 주택 이사를 할 수 있는 수요를 회복시키자 이런 얘기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1만 달러 한 번 1회에 한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모기지 부담을 낮춰주겠다 이건데 이게 22년 모기지 지불액이 대략 2,300불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1만 달러 뭐 세제 혜택을 줘봤자 몇 번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결국 일부 보탬이 되겠는데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내릴 테니 추후에 금리를 갈아타고 지금 높은 금리에서는 이런 세제 혜택을 이용해서 지금이라도 주택 수요 빨리 회복하자 이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할 테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조금씩 더 참아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구조적인 고금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되려면 장기채 4% 수준에서도 모기지 아무런 부담 없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상화되고 제조업 경기 좋아지고 고용 위축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확장되면서 유지가 되어야 아까 말씀드린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못 견디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먼저 단기물보다 떨어진 거예요. 과거에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떨어진 것이지 지금 장기물이 프라이싱이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덜 떨어지고 단기물만 떨어져서 높은 수준에서 장기물이 유지가 되는 베어 스티프닝이 일어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통화 긴축 정책이 현재는 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정도다 얘기를 했고 중립금리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도 현재의 기준금리가 꽤나 중립금리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여전히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지속될 것이다. 시작은 다 그렇게 합니다. 금리 인하 초읽기 단계, 시작 부근에서는 다 레벨만 다운시키는 정도로 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금리 인하를 처음 단행하는 시기에는 당연히 혼재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금리를 높였어야 했던 원인, 즉 물가가 되겠죠. 물가는 높은 수준이겠지만 금리를 내려야 하는 원인,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레벨만 다운시켜주는 모습이 대부분 금리 인하 초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딘가 부러지면 단기 금리가 뚝 떨어지고 장기 금리도 뚝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던 게 대부분의 과거 패턴이고요. 따라서 장단기 금리 역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금리 컷 전망이 연내 3차례 정도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10년물이 3.5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죠. 이렇게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맞다.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좀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 금리 인하 초기에는 이런 어정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베어 스티프닝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행들의 역마진 상태를 해소시켜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다면 지금의 10년물 4%에서도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고용시장이라든지 다양한 경기 확장과 유지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지표를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게 되면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장단기 금리 역전에 관련된 부분, 금리 인하 초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